찰스 디킨스의 블리크 하우스 24번째 향수 사건. 리차드와 내가 이야기한 내용을 끝내고 나서 리차드는 자신의 생각을 제인에게 전했고 제인은 그걸 다시 자른다이스 씨에게 알렸어. 솔직히 자른다이스 씨가 깜짝 놀랄까 싶었는데 오히려 걱정과 실망이 더 컸던 것 같아. 그와 리차드는 밤늦게 새벽까지 자주 만났고 하루 종일 런던에 머무르며 켄지 씨와 수많은 약속도 잡았지. 그리고 귀찮은 일들도 많이 겪었어. 그 와중에 자른다이스 씨는 바람의 상태 때문에 꽤 불편했지만 머리를 계속 문지르느라 머리카락이 제자리를 찾지 못했어도 아다와 나에게는 언제나처럼 친절했고 그 일들에 대해선 조심스럽게 말을 아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리차드가 모든 게 잘 되고 있고 결국엔 괜찮아질 거야 라고 확신하는 말만 들었기 때문에 걱정이 좀 덜하긴 했지만 그 역시 완전히 안심하지는 못했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건 리차드를 위해서 법원에 새로 신청이 들어갔다는 거였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린아이이자 후견인으로서의 신청이었고 여러 차례 이야기와 심리가 오갔어. 법원에서는 그를 성가시고 변덕스러운 아이라고 공개적으로 평가했고 사건은 여러 번 연기되고 다시 열리며 심지어는 그가 군대에 들어가게 된다면 70이나 80살의 노병이 될지도 모른다는 의심까지 들게 됐지. 결국 리차드가 다시 법원에 가서 개인 면담을 하게 됐고 그 자리에서 법원장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마음을 확실히 하라고 엄하게 꾸짖었어. 리차드는 그쪽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꽤 웃기군요. 라고 말했지. 결국 그의 신청은 승인됐고 이름은 육군 사령부에 등록됐어. 구매금도 대리인에게 맡겼고 리차드는 평소처럼 군사 공부에 몰두해서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검술 연습을 했어. 이렇게 방학과 학기가 번갈아 가며 지나갔고 우리는 종종 제인과 자른다이스 씨 이야기를 들었어. 신문에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언급될 때도 있고 말할 때도 있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지. 지금은 리차드가 런던의 교수 집에 있는데 예전보다 우리와 자주 만날 수 없었어. 자른다이스 씨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말했고 시간이 흘러 결국 군대에 가라는 명령을 받고 리차드가 병력을 따라 이르기 위해 떠나게 됐어. 어느 저녁 급히 달려와서 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자른다이스 씨가 아다와 나를 부르며 방에 들어오라고 했어. 우리가 들어가 보니 마지막에 만났을 때 활기찼던 리차드가 벽난로 앞에 기대어 있는데 표정이 좀 굳고 화가 난 모습이었어. 리크랑 아다 자른다이스 씨가 말했어. 우리 의견이 조금 달라. 자, 리크, 좀 더 밝은 표정을 보여줘. 선생님, 너무 엄격하신 거 아니에요. 리차드가 말했어. 그게 더 힘든 건 선생님이 다른 면에서는 정말 배려해 주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건 선생님 덕분이에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자른다이스 씨가 말했어. 그래, 그래. 아직 더 바로잡아야 할 게 있어. 너 자신과 더 제대로 맞춰야지. 리차드가 조금 격앙된 목소리로 하지만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으며 대답했어. 죄송하지만 선생님, 제 생각에는 제가 제 자신을 가장 잘 판단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른다이스 씨는 미소를 띠며 유쾌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긴 하지. 리크,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 의무를 다해야 해. 아니면 너도 차가운 마음으로 나를 좋아할 수 없을 테니까. 그리고 나는 내가 언제나 차든 뜨거운 마음으로 나를 좋아하길 바란다. 아다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자른다이스 씨가 그녀를 읽는 의자에 앉히고 옆에 앉았어. 괜찮아, 내 사랑. 그가 말했어. 별일 아니야.
리크와 나는 그냥 친근한 의견 차이를 가진 것뿐이야. 너에게 말하는 게 맞겠지. 이젠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는 것 같구나. 아다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 그럴 리 없어요. 존 삼촌, 만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요. 자른다이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 고마워, 내 사랑. 잠깐만 집중해서 들어줘. 리크를 보지 말고. 그리고 작은 여자야, 너도 마찬가지야. 우리 내가 기억하는 그 이야기, 우리가 내게 들려줬던 그 사랑 이야기를 떠올려봐.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 그녀가 편안한 의자 옆에 손을 얹고 있던 그 손을, 그때 우리가 내게 말했던 거 기억나니? 네가 작은 사랑 이야기를 들려줬던 그날 말이야. 아다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 그날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친절은 저희 모두 잊지 못할 거예요. 존 삼촌. 리차드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 나도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아다도 말했어. 저도요. 자른다이스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 그래서 내가 할 말이 더 쉬워지고 우리 모두가 더 쉽게 동의할 수 있겠지. 그의 얼굴에는 따뜻함과 정직함이 가득했어. 가다, 내세야, 너도 알아야 해. 리크는 이제 자신의 직업을 마지막으로 정했단다. 그가 가진 모든 확실한 것들은 다 준비가 끝나면 쓰게 될 거야. 자원도 다 소진했고 앞으로는 자신이 심은 나무에 의지해야 해. 리차드가 말했어. 맞아요. 지금 가진 자원은 다 썼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선생님, 자른다이스 씨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갑자기 두 손을 들어 귀를 막는 듯한 자세를 취하며 소리쳤어. 제발, 제발, 가족의 저주를 믿지 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무덤 너머의 희망이나 기대를 품지 마. 차라리 빌리거나 구걸하거나 죽는 게 낫다. 이 말에 모두 깜짝 놀랐어. 리차드는 입술을 깨물고 숨을 참으며 나를 힐끗 쳐다봤어. 마치 내가 느끼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로 하는지 나도 느끼고 있다는 듯이 자른다이스 씨가 다시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 아다, 내 사랑. 이건 강한 충고야. 하지만 나는 블리크 하우스에 살면서 많은 걸 봤어. 이제 그만하자. 리차드가 인생의 경주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건 이미 다 투자됐어. 나는 너희 둘에게, 그를 위해서도, 너희 자신을 위해서도, 그가 우리와 함께 떠날 때 아무 계약도 없다는 걸 분명히 하라고 말하고 싶어. 더 말하자면, 솔직히 말할게. 너희는 나를 믿고 의지했어야 했고, 나는 너희에게도 솔직히 말할게. 지금은 너희 사이에 어떤 끈도 놓아버리라고 부탁할게. 리차드가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했어. 차라리 지금 바로 말하는 게 낫겠어요. 선생님, 저를 믿지 않으시고 아다에게도 저와의 신뢰를 포기하라고 하시는 게요. 자른다이스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아, 리크. 나는 그런 뜻이 아니야. 리차드가 다시 말했어. 제 생각엔 제가 잘못 시작했어요. 선생님, 맞죠? 자른다이스 씨는 친절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 그럴 줄 알았어. 리크. 그리고 너희 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기대했던 것도 바로 그거야. 아직 그 시작은 안 됐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지. 지금이 바로 그때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자. 너희 둘은 아직 어리니까 사촌이란 관계 이상은 아니야.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는 차차 만들어 가야지. 리크. 리차드가 아다를 힐끗 쳐다보며 말없이 있었어. 자른다이스 씨는 계속해서 말했어. 너희 둘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너희가 만들어 가야 해. 지금은 그저 시작일 뿐이야. 너희는 아직 어리니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차근차근. 리차드가 조금 더 힘든 표정으로 말했어. 선생님,
저한테 너무 엄격하신 것 같아요. 예상보다 더 심하신 것 같고요. 자른다이스 씨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 내 사랑, 내가 너희 둘에게 더 엄격한 건 내가 너희를 아프게 하는 일이 내게도 있기 때문이야. 너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아닥,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게 더 나아. 너와의 젊은 사랑이 없더라도 그게 너에게 더 좋을 거야. 리크, 그게 너에게도 훨씬 더 좋고 너는 그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해. 자, 너희 둘이 서로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하자. 리차드가 급히 말했어. 왜 그게 더 좋은 건가요? 우리가 마음을 열었을 때는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잖아요. 자른다이스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어.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생겼어. 내가 너희 둘을 탓하는 건 아니야. 리크, 하지만 경험이 쌓였어. 리차드가 다시 물었어. 그게 저에 관한 거죠. 선생님, 제이 앤다이스 씨는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어. 그래, 너희 둘 모두에 관한 이야기야. 지금은 너희가 서로에게 맹세할 때가 아니야. 그건 옳지 않은 일이니까 나는 인정하지 않을 거야. 자, 다시 시작하자. 내 사랑하는 사촌들아, 과거는 잊고 새 페이지를 넘기자. 너희 인생을 새롭게 써 내려가자. 리차드가 아다를 힐끗 쳐다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아다는 조심스럽게 그의 얼굴을 올려보며 부드럽게 말했어. 리차드 사촌, 제이 앤다이스 씨가 이렇게 말했으니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당신 마음은 저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당신은 저를 여기서 그분이 돌봐줄 테니 제가 원하는 게 없다고 확신하실 수 있거든요. 그의 조언에 따라 잘 이끌어가면 말이죠. 저는 조금 혼란스럽긴 하지만 리처드 사촌이 저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고 다른 누구와도 사랑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도 당신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믿어도 돼요. 리처드 사촌, 저는 변덕스럽지 않고 이해심이 많아서 당신을 탓하지 않을 거예요. 사촌끼리도 헤어지는 게 아쉬울 수 있잖아요. 사실 저도 정말 많이 아쉬워요. 리차드, 하지만 그게 당신을 위해서라는 걸 알아요. 저는 항상 당신을 생각하며 에스더와도 자주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가끔은 저를 떠올릴지도 모르고요. 그러니 이제 하고 아다는 덜리는 손을 내밀며 그에게 다가갔어. 우리는 다시 사촌이 되는 거예요. 리차드 아마도 잠시 동안이겠지만 그리고 어디로 가든 내 사랑하는 사촌에게 축복이 있기를 기도할게요.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 리차드가 왜 제이 앤다이스 씨가 자신에 대해 갖고 있던 강한 생각을 자신이 나에게 표현했던 것과 똑같이 용서하지 못하는지 말이야.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나는 슬프게도 그 이후로 리차드가 예전처럼 제이 앤다이스 씨와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지 않게 됐다는 걸 눈치챘어. 그럴 만한 이유는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 둘 사이에 멀어짐이 생기기 시작했어. 준비와 장비를 갖추는 일도 점점 엉망이 됐고 아다와 헤어지는 것에 대한 슬픔도 컸어. 아다는 헤르트포드셔에 남아 있었고 나는 제이엔다이스 씨와 함께 일주일 동안 런던으로 올라갔지. 그는 가끔씩 그녀를 떠올리며 눈물도 흘리고 자신을 자책하는 모습도 보였어. 하지만 곧바로 무언가를 떠올리며 둘이 영원히 부자가 되고 행복해질 방법을 상상하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지. 그 시간 동안 나는 하루 종일 그와 함께 다니며 필요한 것들을 샀어. 그가 스스로 샀을 만한 것들에 대해선 말하지 않을게. 그는 나에게 정말 솔직했고
자신의 결점과 강한 결심에 대해 감정을 담아 이야기했으며 그런 대화에서 힘을 얻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내가 피곤할 틈이 없었어. 그 일주일 동안 한 전직 기병대 병사가 우리 숙소로 자주 찾아왔어. 그는 활달하고 솔직한 태도를 가진 멋진 사람이었고 리차드가 몇 달 동안 연습했던 사람이지. 나는 그에 대해 리차드뿐만 아니라 제이앤다이스 씨에게서도 많이 들었어. 어느 날 아침 나는 일부러 방에서 일하던 중 그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좋은 아침입니다. 조지 씨, 제이앤다이스 씨가 말했어. 캐스톤 씨가 곧 오실 거예요. 그동안 썸머슨 양은 당신을 만나서 매우 기뻐할 거예요. 앉으세요. 애냉그는 조금 당황한 듯했고 나를 쳐다보지 않으며 무거운 햇볕에 탄 손을 입술 위로 쓸어내렸어. 태양만큼 정확하시군요. 내가 말했어. 군사 시간입니다. 선생님. 그가 대답했어. 습관이죠. 그냥 습관일 뿐이에요. 선생님, 저는 전혀 일에 치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큰 규모의 부도 있던데요. 내가 묻자. 그건 또 다른 이야기죠. 그가 답했어. 그리 많진 않아요. 선생님, 사격장 하나 운영하는데 그리 크진 않죠. 내 후견인이 묻었어. 그럼 캐스톤 씨는 사격이나 검술 실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그가 팔짱을 끼고 넓은 가슴 위에 얹으며 말했어. 캐스톤 씨가 온 마음을 다하면 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하진 않죠. 내가 덧붙였어. 처음엔 그랬어요. 선생님, 하지만 이후로는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하지 않아요. 아마 다른 일이 있거나 아마 어떤 젊은 여자 때문일지도 모르죠. 그가 처음으로 나를 힐끗 쳐다봤어. 저는 그가 제 생각을 하고 있다고는 장담 못해요. 조지 씨, 내가 웃으며 말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저를 의심하는 것 같진 않네요. 그는 갈색 얼굴에 살짝 얼굴을 붉히며 병사처럼 인사했어. 기분 상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아가씨, 저는 좀 거친 사람이라서요. 전혀요. 내가 대답했어. 그건 오히려 칭찬으로 받아들일게요. 그가 나를 처음 봤을 때처럼 이번에도 몇 번이고 빠르게 내 쪽을 힐끗 쳐다봤어. 실례지만 선생님, 그가 내 후견인에게 말했어. 그런데 아까 그 젊은 아가씨 이름을 언급하셨잖아요. 썸머슨 양이요. 썸머슨 양. 그가 다시 말했고 또 나를 바라봤어. 그 이름을 아시나요? 내가 물었어. 아니요. 아가씨, 제 기억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긴 한데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일어나서 일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 얼굴은 기억하는 편이에요. 저도 그래요. 아가씨, 그가 내 시선을 맞받아치며 어둡고 넓은 이마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 허허, 지금 왜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지 모르겠네요. 그가 다시 갈색 얼굴에 얼굴을 붉히고 기억하려는 노력이 어색해서인지 좀 당황했는지 내 후견인도 안심하는 듯 웃었어. 선생님, 조지 씨는 학생이 맞나요? 그것들은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은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곳이야. 내 후견인이 묻었어. 그럼 너희 사격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나요? 각양각색이죠. 선생님, 원주민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귀족부터 견습생까지 다양해요. 예전엔 프랑스 여자들도 와서 사격 솜씨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물론 미친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들은 어디든 문이 열려 있으면 다 들어가니까요. 네, 후견인이 웃으며 말했어. 원한이나 음모를 품고서 실탄 사격을 하러 오는 사람은 없겠지.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선생님, 물론 그런 일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실력이나 심심해서 오는 거죠. 하나를 말하자면 둘 다 비슷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고 그가 딱딱하게 앉아 무릎에 팔꿈치를 기대며 말했어. 혹시 제가 들은 바로는 선생님께서 chancellery 소송인 것 같던데 맞나요? 그렇다고 하긴 좀 미안하군요. 저도 한 번은 당신 나라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선생님, chancellery 소송인이라니. 내 후견인이 관심을 갖고 물었어. 그 사람은 아주 못살게 구는 사람이라서 계속해서 기둥과 기둥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가 말했어.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저 화가 나서 폭력적으로 변한 상태였죠. 그래서인지 그가 목표를 정하고 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상태가 너무 격해져서 와서 열발쯤 쏘고 불타오를 때까지 쏘곤 했어요. 어느 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에게 말했어요. 이 연습이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거라면야 좋겠지만 지금 기분이 너무 격해져 있어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다른 걸 하는 게 낫겠어요. 라고요. 조지 씨는 내가 후견인과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고는 또 한 번 빠르게 반짝이는 눈길을 나에게 보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설명했어. 그는 또 한 번 군인처럼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말했어. 그냥 헛소리. 내 머리가 어디에 부딪히는 거지. 그는 무거운 손을 검은 머리카락 위에 쓸어 넘기며 머릿속에 산만한 생각들을 털어내려 하는 것 같았어. 그리고는 팔짱을 끼고 한쪽 팔은 무릎에 기대고 다른 한쪽은 땅을 바라보며 조금 앞으로 기대 앉았어. 눈은 멍하니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지. 그 그리들이라는 사람이 또 새로운 공경에 빠졌고 지금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말했어. 그래요. 선생님, 조지 씨는 여전히 멍하니 바닥을 쳐다보며 생각에 잠긴 채로 대답했어.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선생님, 그가 눈을 들어 올리며 멍한 상태에서 깨어났어. 그에 대해선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요. 곧 지쳐버릴 거예요. 강한 사람의 마음도 몇 년은 버틸 수 있지만 결국엔 한 번에 터지고 말죠. 리차드가 들어오자 대화는 끊겼어. 조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또 한 번 군인처럼 인사하며 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후견인에게도 좋은 하루 보내라고 말한 뒤 무겁게 방을 나갔어. 이날은 바로 리차드가 떠나기로 한 날이었어. 이제 더 살 것도 없고 나는 오후 일찍 그의 짐을 다 싸놓았고 밤이 되면 리차드가 리버풀로 가서 홀리헤드로 떠날 예정이었지. 제이 앤 다이스와 제이 앤 다이스가 그날 다시 올 거라는 기대 속에 리차드가 나에게 법원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듣자고 제안했어. 마지막 날이고 가고 싶어 하는 마음도 크고 나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동의하고 함께 웨스트민스터로 걸어갔어. 그곳에서 법정이 열리고 있었지.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곳엔 로드 찬슬러 내가 리놀린스인의 개인 방에서 본 적 있던 바로 그 사람이가 엄숙한 모습으로 판석 위에 앉아 있었어. 그 앞에는 마채와 봉인들이 붉은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정원 같은 향기로운 꽃다발이 있었지. 그 향기가 법정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 탁자 아래에는 긴 줄의 법률사무소 직원들이 있었고 그들의 발밑에는 서류 꾸러미들이 쌓여 있었어. 그리고 법정의 변호사들은 가운과 가발을 쓰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개어 있고 어떤 사람은 졸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말에 신경 쓰지 않는 듯했어. 로드 찬슬러는 팔꿈치를 쿠션이 달린 팔걸이에 기대고 손으로 이마를 받치며 아주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었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졸았고 일부는 신문을 읽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돌아다니거나 조용히 속삭이기도 했지. 모두들 아주 편안한 모습이었고 서두르는 기색도 없었으며
매우 느긋하고 무관심한 듯 보였어. 이렇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걸 보고 있자니 그 와중에 원망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과 죽음이 떠올랐어. 화려한 복장과 의식, 그 뒤에 숨겨진 낭비와 빈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을 생각하면 참 씁쓸했지. 희망이 멀어질수록 마음속에 병이 깊어지고 있는데도 이정중한 쇼는 매년 차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 그런데 챈슬러와 그 아래에 모인 법률가들이 서로를 바라보거나 관객들을 쳐다보는 모습이 마치 이 모든 게 영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조롱거리이며 분노를 자아내는 일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보였어. 이게 얼마나 노골적이고 끔찍한 일인지, 거의 기적이 아니면 아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 광경이 너무 이상하고 모순돼서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 내가 앉은 곳은 리차드가 앉으라고 한 자리였고 나는 그저 들으려고 했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이 모든 장면에 진짜라고 느껴지는 건 하나도 없었어. 다만 미친 여자라고 불리는 플라이트 양이 벤치에 서서 끄덕이고 있는 모습만이 유일하게 생생했지. 곧 그녀는 우리를 발견하고 다가왔어. 그녀는 내게 친절하게 인사하며 자랑스럽게 이곳의 주요 명소들을 보여줬어. 켄지 씨도 와서 우리에게 인사를 했고 마치 가게 주인처럼 겸손하게 이곳을 소개했어. 오늘은 별로 좋은 날이 아니에요. 하고 말했지. 학기 초가 더 낫겠지만 그래도 꽤 인상적이긴 해요. 우리가 그곳에 반 시간쯤 있었을 때 진행 중인 사건이게 얼마나 웃음 표현인지 알지만 그저 허무하게 흘러가고 있었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결론도 나오지 않고 그냥 시간만 흘렀지. 찬슬러는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묶음을 내려놓으며 자른드이스와 자른드이스라고 말했어.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웃고 모두가 한쪽으로 물러나서 큰 서류, 더미와 가방들을 끌고 들어왔어. 내가 이해한 바로는 추가 지시가 내려졌던 것 같아. 어떤 비용 청구서에 관한 일이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23명의 가발 쓴 법률가들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이 일에 관여하고 있다고 했지만 정작 그들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 이런 일들이 1시간쯤 계속되고 여러 말들이 오가며 끝이 보이지 않자 결국 켄지 씨가 일단 여기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하며 서류들을 다시 묻기 시작했어. 서류를 가져오는 일도 끝나기 전에 그들은 다시 정리했지. 나는 구피가 켄지 씨를 위해 서류를 가져오고 정리하는 모습을 봤고 그도 나를 보고 쓸쓸한 인사를 했어. 그 인사에 나는 법정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졌지. 리차드가 내 팔을 잡고 나를 데리고 가려던 찰나 구피가 다가왔어. 실례합니다. 캐스트론 씨. 그가 속삭였어. 그리고 썸머슨 양도요. 여기 어떤 여자가 있는데 제 친구예요. 그녀가 당신을 알고 있고 인사하는 기쁨을 갖고 싶어 하네요. 그 말과 함께 나는 마치 내 기억에서 튀어나온 듯이 내 후견인 집의 레이첼 부인을 다시 봤어. 안녕하세요, 에스더. 그녀가 말했어. 저를 기억하시나요? 나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며 네, 기억하고 있고 별로 변한 게 없다고 했어. 그 시절을 기억하니, 에스더. 그녀는 예전의 거친 성격으로 다시 말했어. 이제는 많이 달라졌지. 그래도 만나서 반가워. 그리고 내가 너를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길 바란다. 사실 그녀는 내가 그걸 몰라서 실망하는 것 같았어. 자랑스럽다니, 부인. 내가 말했어. 나는 결혼했어요. 에스더. 그녀는 차갑게 바로잡았어. 이제는 차드밴드 부인이고요. 어쨌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 짧은 대화를 주의 깊게 듣던 구피는 내 귀에 한숨을 내쉬고 자신과 레이첼 부인, 그리고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 무리 속으로 슬며시 끼어들었어. 그들이 모인 곳은 우리가 서 있던 곳이고 일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거든. 리차드와 나는 그 혼잡 속을 빠져나가려 했고 나는 아직도 예상치 못한 만남의 충격에 휩싸여 있었어. 그때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조지 씨였어. 그는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머리 위로 고개를 들여다보며 법정 안을 바라보며 쭉 걸어가고 있었지. 조지. 내가 그를 부르자 리차드가 그를 가리켰어. 반갑네, 선생님. 그가 대답했어. 그리고 저기, 양, 혹시 누구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이곳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가 말하며 우리 쪽으로 자연스럽게 다가섰고 사람들이 몰려있던 곳에서 벗어나 큰 빨간 커튼 뒤쪽 구석에 멈췄어. 얘는 저기 조금 개진 노파가 있는데 그가 말했어. 나는 손가락을 들었어. 왜냐하면 바로 옆에 미스 플라이트가 있었거든. 그녀는 계속 내 곁에 있었고 여러 법률 지인들에게 속삭이면 애 관심을 끌려고 했어. 내가 들은 바로는 쉿, 피트 자른드이스가 내 왼쪽에 있어. 라고 속삭였지. 조지 씨가 말했어. 그럼 기억하나요? 나 오늘 아침에 어떤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던 거요? 그게 바로 그리들이었어요. 그는 손 뒤에 입을 가리고 낮게 속삭였어. 네, 내가 대답했어. 그는 내게 말했어. 내가 숨기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내 집이야. 말할 수 없었지. 권한이 없어서. 지금 그 사람은 마지막 길을 걷고 있는데 그녀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하대. 둘이 서로 마음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군. 그녀도 여기서 그에게 거의 친구처럼 대해줬어. 그래서 내가 그녀를 찾으러 내려온 거야. 오늘 오후에 그리들이 옆에 앉아 있는데 마치 북소리 같은 둥둥거림이 들리는 것 같았거든. 그녀에게 말할까? 내가 물었어.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그가 살짝 걱정하는 듯한 눈길로 미스 플라이트를 쳐다보며 말했어. 내가 만난 덕분에 다행이야. 난 그 여자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 그러고는 가슴에 손을 얹고 딱딱한 자세로 서서 내가 그녀의 귀에 그의 친절한 목적을 설명했어. 히롭셔의 화난 친구, 나만큼 유명하다고. 그녀가 소리쳤어. 이제 정말, 정말로 내 사랑. 그를 아주 기쁘게 모시겠어요. 그는 조지 씨 집에 숨어 살고 있어. 내가 말했어. 조용히 해. 이쪽이 조지 씨야. 정말이야. 그녀가 대답했어.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 정말 자랑스럽군요. 군인이라니. 내 사랑. 완전한 장군 같아. 그녀는 나에게 속삭였어. 그녀는 군인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너무 공손하게 인사하고 자꾸 절을 하느라 법정에서 그녀를 빼내기 쉽지 않았어. 결국 그녀를 설득해서 장군이라고 부르며 팔짱을 끼게 했고 그 모습은 구경하는 사람들한테 꽤 재미를 줬어. 그는 너무 당황해서 내 곁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지. 나는 그녀가 항상 내게 잘 따르고 또 그녀도 피츠, 자른드이스, 내 사랑, 너는 물론 우리와 함께 가야 해라고 말하는 걸 봐서 그냥 함께 가기로 했어. 리차드도 아주 기꺼이, 아니 오히려 기대하는 듯이 우리가 안전하게 그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리고 조지 씨가 그리드리의 마음이 아침에 그와 만난 후 하루 종일 자른드이스 씨 생각에 빠져 있었다고 하길래 나는 급히 연필로 후견인에게 우리가 어디 가는지, 왜 가는지 적은 쪽지를 썼어. 조지 씨는 그쪽에 있는 커피숍에서 봉인했고 아무도 몰래 하려고 한 거지. 그리고 택시를 타고 리스터 스퀘어 근처로 갔어.
우리가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자 조지 씨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잠시 사과했고 곧 문이 닫힌 사격장에 도착했어. 그가 체인에 매달린 벨을 누르자 노인 신사 한 분이 나와서 인사를 했어. 그는 흰 머리카락에 안경을 썼고 검은 조끼와 가터, 넓은 책 모자를 쓴 모습이었어. 그리고 큰 금구슬이 달린 지팡이를 들고 있었지. 실례합니다. 좋은 친구. 그가 말했어. 이게 조지 씨 사격장인가요? 맞습니다. 선생님. 조지 씨가 대답했어. 벽에 적힌 큰 글씨를 가리키며 말했지. 아, 그렇군요. 근 오인 신사가 눈길을 달아가며 말했어. 감사합니다. 벨을 눌렀나요? 제 이름은 조지입니다. 선생님, 벨을 눌렀어요. 그렇군요. 근 오인 신사가 다시 말했어. 조지 씨라고요? 그럼 저도 당신만큼 빨리 왔어요. 분명히 저를 찾으러 오셨겠죠? 아니요. 선생님,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노인은 내게 말했어. 아, 정말이야? 그럼 내 젊은 친구가 나를 찾으러 온 거구나. 나는 의사인데 5분 전에 조지 사격장에서 아픈 사람을 방문하라는 요청을 받고 왔어. 그때 조지 씨가 리차드와 나를 돌아보며 진지하게 고개를 저었어. 맞습니다. 선생님, 들어오셔도 됩니다. 애는 그 순간 문이 아주 특이하게 생긴 작은 남자가 열었어. 초록색 베이지 모자와 앞치마를 쓴 이 남자는 얼굴과 손, 옷이 온통 검게 더러워져 있었어. 우리는 쓸쓸한 복도를 지나서 벽돌 벽이 드러난 큰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 그곳에는 표적, 총, 칼, 그리고 비슷한 것들이 잔뜩 있었지. 우리가 모두 도착하자 그 의사는 잠시 멈췄고 모자를 벗으며 마치 마법처럼 사라지고 대신 전혀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 이봐, 조지. 그 남자가 급히 돌아서서 조지 씨를 가리키며 엄지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 네가 나를 알지? 나도 너를 알아. 너는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이야. 나도 마찬가지고 내 이름은 버킷이야. 너도 알겠지? 그리고 나는 그리들이에게 평화 명령을 받아놨어. 너는 그를 오랫동안 숨기고 있었고 교묘하게도 그렇게 해왔어. 그건 너한테 자랑스러운 일이야. 조지 씨는 그를 두러지게 쳐다보며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저었어. 이봐, 조지. 그가 계속 가까이 다가와서 가슴을 가리키며 엄지손가락으로 툭 치며 말했어. 넌 똑똑하고 제대로 된 사람인 게 분명해. 너는 나라를 위해 일했고 의무가 부르면 탈아야 한다는 것도 알지. 그러니까 너는 절대 문제를 일으키려 하지 않는 사람이야.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너는 도와줄 거고 그게 바로 너야. 필 스콧. 그렇게 벽에 기대서 돌아다니지 마. 그 더러운 작은 남자가 벽에 기대서 눈길을 주며 위협하는 듯이 서 있었거든. 왜냐면 난 너를 알아. 그리고 그런 짓은 용납 못해. 필, 내가 조지 씨에게 말했어. 네, 사장님, 조용히 해. 그 작은 남자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가만히 있었어. 여러분, 조지 씨가 말했어. 이 일에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내 이름은 탐정 버킷, 형사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좋지. 나는 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아. 어젯밤에 옥상에 올라가서 스카이라이트를 통해 그를 봤고 너도 함께 있었지. 그 사람은 저기 있어.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 그는 소파에 누워 있어. 지금 내 눈앞에 있지. 이제 나는 내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 사람에게 자수하라고 말해야 해.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난 불편한 조치를 취하고 싶지 않아. 너는 나에게 한 사람과의 약속, 그리고 한 노병으로서의 명예를 지켜줄 수 있겠니? 우리가 서로 신뢰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나는 너에게 최대한 배려할게. 버킷이 내게 넘기겠다고 했어. 근데 너 참 잘생기진 않았구나.
조지씨, 가만, 버킷, 잘생기지 않았다고. 그가 다시 가슴을 두드리며 웃으며 말했어. 내가 말하는 건 내 사람을 그렇게 가까이 둔 게 잘생기지 않았다는 건 아니야. 알겠지? 나한테도 좀 더 친절하게 해줘, 친구야. 윌리엄 텔 셰어 라이프가드. 이 사람은 영국 군대 전체의 표본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고 싶어. 50파운드짜리 지폐를 줄 테니 말이야. 이 일이 이렇게 흘러가자. 조지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자기 동료 그가 그렇게 부르는 사람에게 먼저 들어가자고 했어. 미스 플라이트도 함께 가자고 했고 버킷도 동의했지. 그래서 그들은 사격장 끝쪽으로 가버리고 우리는 테이블 옆에 앉거나 서 있었어. 그 테이블에는 총들이 놓여 있었고 버킷은 이 기회에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했어. 혹시 총기류에 겁먹거나 두려워하는 여자들도 있나요? 하고 묻거나 리차드에게 넌 사격 잘하니? 하고 물었어. 또 필 스콧에게 이 총들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하니? 하고 묻거나 그 총이 얼마짜리인지 알 수 있니? 하고 말했지. 그러면서 그 사람 성격이 좀 더 차분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원래는 정말 친절한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여자 같았을지도 몰라. 하고 농담도 했어.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모두와 어울리려고 노력했지. 잠시 후 그는 우리를 따라와서 그의 동료를 보고 싶다면 아주 친절히 맞아줄 거야 라고 했어. 말을 다 하기도 전에 벨이 울리고 내 후견인이 나타났어. 그냥 작은 도움이라도 될까 해서 하며 말했지. 같은 불운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말이야. 우리 모두 다시 모여서 그리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 그 방은 벽돌 벽이 드러난 아주 간단한 구조였어. 높이 8-10피트 정도 되는 칸막이로 나뉘어 있었고 천장은 열려 있었어. 그 위로는 높은 천장과 스카이라이트가 있었고 버킷이 내려다본 곳이었지. 해는 이미 지기 직전이라서 붉은 빛이 위에서 내려오고 있었어. 그곳에는 슈롭셔 출신인 남자가 누워 있었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던 모습과 거의 달라진 게 없었지만 얼굴이 너무 창백해서 처음엔 전혀 닮은 구석이 느껴지지 않았어. 그는 여전히 은신처에서 글을 쓰고 있었고 계속 불평과 원망에 잠겨 있었어. 책상과 선반에는 원고와 낡은 펜, 그리고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흩어져 있었지. 그와 작은 미친 여자, 둘이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마치 둘만의 세계에 갇힌 듯했어.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있었고 우리 모두는 가까이 가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도 힘이 빠지고 얼굴 표정도 예전 같지 않았어. 힘도, 분노도, 그리고 결국엔 무너진 저항도 모두 사라졌지.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가 전에 만났던 슈롭셔 남자와 거의 닮지 않은 희미하고 흐릿한 그림 같았어. 그는 리차드와 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고 내 후견인에게 말을 걸었어. 자른드이스 씨,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난 이제 곧 보여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당신 손을 잡을 수 있어서 기뻐요. 선생님, 당신은 착한 분이고 불의에 맞서 싸운 분이고 하나님도 당신을 존경하실 거예요. 그들은 진심으로 손을 잡았고 내 후견인은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어. 그리드리가 말했어.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면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을 예요. 하지만 제가 싸웠던 거, 혼자서 온 힘을 다해 맞섰던 거, 마지막까지 진실을 말했고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저지른 건지 다 알려줬던 거, 그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 이 참담한 모습도 괜찮아요. 내후견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 그리들이, 너 정말 용감했어.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 내가 그랬잖아요. 이러다 결국엔 망가질 거라고. 그런데 보세요.
우리를 봐요 우리 둘을. 이 손을 그녀의 팔에 끼우고 그녀를 조금 더 가까이 데려왔어요. 이게 끝이에요. 내 모든 옛 인연, 옛 꿈과 희망, 살아있던 세상과 죽은 세상 모두 중에 이 한 영혼만이 내게 자연스럽고 내가 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우리 둘 사이엔 오랜 고통의 끈이 있는데 이게 바로 내가 세상에서 가진 유일한 끈이고 법원도 끊지 못한 유일한 인연이에요. 그리드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미스 플라이트에게 말했어. 내 축복을 받아주세요. 그는 자신감 넘치게 내가 생각하기엔 그들이 내 마음을 부술 수 없었어요. 자른드이스 씨, 난 절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들이 내 마음을 부수게 두지 않겠다고 결심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지쳤어요. 얼마나 오래 지쳤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 만에 무너졌어요. 이 일이 알려지지 않길 바라요. 여기 있는 모두가 내가 그들을 거부하며 끝까지 버텼던 것처럼 내가 죽었다고 믿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버킷이 친절하게 위로를 건넸어. 이봐, 이봐. 그가 구석에서 말했어. 그렇게 계속 가면 안 돼. 그리드리 씨, 좀 힘내. 우리 모두 가끔은 기운이 빠지기 마련이야. 나도 그래. 힘내, 힘내. 또 다시 그들한테 화내고 또 다시 체포영장을 들고 와야 할지도 몰라. 운이 좋다면 그는 그냥 고개를 저었어. 고개를 저지 말고. 버킷이 말했어. 끄덕여. 그게 내가 보고 싶은 거야. 세상에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네가 법원에서 모욕을 당하며 여러 번 법정을 드나들던 거 기억나니? 내가 처음 법률가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법원에서 너와 차일론서를 몰아붙이던 거? 저기 저 할머니한테 물어봐. 그녀는 항상 있었어. 힘내. 그리드리 씨, 힘내. 조지 씨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내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어. 그 병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 아주 힘이 없어요. 버킷이 걱정스럽게 대답했어. 그렇군요. 저는 그를 깨우고 싶었어요. 오래된 친구가 이렇게 포기하는 걸 보는 게 싫었거든요. 조금이라도 저와 함께 있으면 기운이 날 텐데, 그게 그를 더 힘내게 할 수 있어요. 그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들이닥쳐도 좋아요. 절대 이용하지 않을 테니까. 그때 미스 플라이트가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고 그 소리가 아직도 내 귀에 쟁쟁하게 남아있어. 아니, 그리들이. 그녀가 외쳤어. 내 축복 없이는 안 돼.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해가 지고 점차 빛이 사라지고 그림자가 위로 올라갔어. 하지만 내게는 살아있는 한 사람과 이미 죽은 한 사람의 그림자가 밤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보다 더 무겁게 리처드이 떠나는 모습을 드리우는 것 같았어. 그리고 리처드의 작별 인사 속에서 나는 그것이 울려 퍼지는 걸 들었어. 내 모든 옛 인연, 모든 옛 꿈과 희망, 살아있던 세상과 죽은 세상 중에서 이 가엾은 영혼만인 에게 자연스럽고 내가 어울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우리 둘 사이엔 오랜 고통의 끈이 있는데 이게 바로 내가 세상에서 가진 유일한 끈이고 법원도 끊지 못한 유일한 인연이야. 26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